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처녀의 원수를 갚아준 선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처녀와 남매가 된 선비. 옛날 어느 선비가 어릴 적 무가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산길을 지날 때였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선비는 방황하며 사방을 바라보다가 산 밑에 있는 한 채의 기와집을 발견하고는 대문을 두드리니 젊은 여종이 나와 말하였지요. 이 집에는 남자가 없으니 손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길을 잃고 해가 저물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되돌아갈 수 없소. 나는 배고픔도 잘 참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으니 밥도 필요 없고 불 땐 방도 필요 없소. 다만 바깥 사랑을 잠시 빌려 하룻밤 자고 가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자 여종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후 다시 나와 바깥 사랑 문을 열어 책상을 청소하고 이불을 정리한 다음 선비를 들어오게 하고 정결한 밥과 좋은 술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창 밖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소복을 입은 한 처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꽃을 무색해할 미모와 물고기를 놀라게 할 자태에 나이는 18살가량 되어 보였지요. 선비는 급히 일어나 몸을 피하면서 나무랐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웬 처녀요? 그러자 처녀가 말하였지요. 부모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여자의 예법도 지키지 어려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적한 곳을 좋아하고 또한 산수를 사랑하므로 이곳에 집을 지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부유하고 또한 노복들도 많이 두었는데 그중 힘세고 흉악한 종놈에게 우리 부모 형제가 모두 살해당하고 이제 저 한 몸만 남았습니다. 그놈이 저와 혼인을 하려 하기에 저는 상복을 아직 벗지 못한 몸이라고 핑계를 대었는데 그것은 혹시나 3년 안에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나타날까 싶어서였지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놈 또한 감히 강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죽을까 겁이 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 상복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이 도와 당신을 만났으니 저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원수만 갚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처녀는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선비가 말하였습니다. 그놈이 언제 옵니까? 매일 밤이 깊으면 뒷문으로 들어와 동정을 엿보는데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놈이 오면 반드시 횃불을 밝히시오. 그럼 내가 어둠 속에서 쏘아 죽이기 좋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선비는 활에 화살을 먹인 다음 뒷문 안에 굽은 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그놈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 처녀가 여종과 함께 대낮처럼 불을 밝혔지요. 저런 놈은 그냥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선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호통쳐 그 죄를 따졌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기계를 가진 남자,
유응부이다. 너희 죄는 하늘에 알려졌으니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를 쏠 터이니 네가 만일 나의 화살을 3번 막아 화살이 명중하지 않으면 내 마땅히 너에게 죽을 것이다. 그놈은 껄껄 웃으며 대꾸하였지요. 새 화살은 고사하고 300 화살인들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쏘아보거라. 선비가 기회를 엿보아서 화살을 한 발 쏘았지만 그놈은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고 화살을 잡아 2 동강이를 내버렸습니다. 선비가 또 화살 하나를 꺼내 평생의 기력을 다하여 쏘았으나 그놈은 역시 화살을 잡았습니다. 선비가 소리쳤지요. 너와 나의 죽고 삶이 이 화살에 달려있는데 너는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네 마음대로 쏘아보거라. 선비는 지혜를 짜내어 활촉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 쉽게 빠지도록 만든 뒤 재빨리 쏘았습니다. 그놈이 앞서처럼 화살을 잡으며 화살은 손에 잡히고 활촉은 가슴을 뚫고 지나갔지요. 그러자 그놈이 푹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놈이 죽자 처녀는 그 배를 갈라 간을 꺼내어 부모의 영전에 바치고 선비를 맞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으며 말하였지요. 남녀의 예법을 어지럽힐 수 없소. 부모의 원수를 당신 덕분에 갚았고 여자의 절개도 당신 덕분에 보존하게 되었으니 당신을 시중 드는 첩이 되어 길이 모시며 한평생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선비가 엄한 말로 거절하며 말하였지요. 내 우연히 이곳에 왔다가 당신의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이것은 당신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일이요.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소. 설사 약간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요. 날이 밝기 전에 떠나겠소. 그놈은 이미 죽었으나 잔당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당신이 가시면 저는 죽습니다. 원수를 이미 갚았으니 죽은들 무슨 한이 되겠습니까? 다만 큰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 몸이 갑자기 죽으면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이내 목이 메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하였지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꼭 부부여야만 하겠소. 남매 관계를 맺으면 은혜와 의리가 다 온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처녀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의형제를 맺은 여인을 데리고 돌아와 배필을 골라 혼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바위로 태어난 사람들. 옛날 금강산에 포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포수가 쏜 총 한 방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지요. 어느 날 포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백두산에 사슴이 많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온 포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백두산에 사슴들이 많다고 하니 그곳에 옮겨 사냥을 해야겠군. 다음날 포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냇물이 흐르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슴을 꼭 잡아오세요. 포수는 가족들과 헤어져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1달, 2달이 지나도록 사냥을 간 포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숲속을 매일 바라만 보았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시려나 봐요. 얘야,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것이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 백두산에는 포수만 잡아가는 놈이 있대요. 아버지는 훌륭한 포수시니 짐승에게 잡힌 게 아닐 거예요. 꼭 그놈을 잡아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어요. 다음날 아들은 짐을 메고 집을 나섰지요.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 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총소리가 숲을 깨웠지요. 아들은 깜짝 놀라 총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떤 포수가 산 비탈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지요. 아들이 포수를 쫓아가는데 다시 한번 총소리가 나더니 포수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혹시 저 포수를 쏜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해친 게 아닐까? 아들은 숲속에 숨어서 포수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파 산 열매로 배를 채웠지요. 그리고 본 나무에 상처를 내어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한 다음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때였지요.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쓰러진 포수 옆에 섰습니다. 그는 쓰러진 포수의 총을 옆에 끼더니 어디론가 걸어갔지요. 아들이 살금살금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포수는 깊은 숲 속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지요. 주인 계십니까? 아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웬 놈이냐? 저는 부모를 여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쌍한 아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움막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깔고 땅바닥에서 자거라. 노루 가죽을 아들에게 던져주었지요. 아들은 포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었지요. 아들은 노루 가죽을 바닥에 깔고 적당한 크기의 장작을 가져다 베개를 했습니다. 너 금강산으로 갈 것이냐? 가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내 잔심부름이나 하거라. 아들은 다음 날부터 애꾸는 포수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었지요. 포수는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들은 포수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다른 움막을 살펴보았지요. 거기에는 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의 총이야. 아버지의 총을 발견한 아들은 총을 부둥켜 안았지요. 아버지, 제가 이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꾸물꾸물 어둠이 짙어지자 포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뭘 잡으셨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구나. 아들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포수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을 잤지요. 아들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애꾸 눈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나더니 포수가 쓰러져 버렸지요. 아들은 애꾸 눈이 빼앗은 수십 자루의 총을 차례대로 한 발씩 쏘았습니다. 총 소리가 울릴 때마다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숲속으로 가보았습니다. 숲속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바위들이 이곳저곳에 생겨나 있었지요.
숫자를 세어보니 어제 쏘았던 총 숫자와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포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으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아들은 이곳을 고향인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금강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두부 마을.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루에 5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날 때마다 공부를 하였지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먹고 공부하기를 반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조선 명종 임금 때 홍길동 전을 지은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저녁 공부에 참석하였지요. 그때 허엽은 성균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임금이 허엽에게 물었지요.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라를 이끌어갈 실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엽이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균관을 맡고 있지만 성균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중종 임금 때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이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거나 쫓겨났기 때문이옵니다. 그 누명이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어째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왕 때 있었던 일을 어찌 감히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임금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은 할아버지 왕의 잘못을 파헤쳐 욕보이는 일로 손자가 할 일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엽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배야, 진실은 밝혀져야 하옵니다. 허자는 인재를 뽑을 때 청탁을 받지 않아 비방이 쌓여 쫓겨났고 구수담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사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지만 허엽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므로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신문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신들은 아무런 조사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허엽은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습니다. 전하, 그때 억울하게 죽은 대신들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쫓겨난 대신들의 관직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학생들이 성균관으로 몰려들 것이고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아 관직으로 나아갈 것이옵니다. 밤이 늦도록 토론이 이어졌지만 허엽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허엽과 생각이 다른 대신들이 앞다투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지난 일을 들쑤셔 분란을 일으키는 허엽을 가만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 일로 허엽은 성균관을 비롯하여 맡고 있던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허엽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였지요. 허엽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있는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릉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임금이 관직을 내렸지요. 허엽을 강릉 부사로 임명하노라. 허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실력 있는 관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허엽은 강릉 부사가 되고 나서도 쉼 없이 나라 걱정을 하였지요.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서성이다가 뜰 한쪽에 자리 잡은 우물물을 떠 마시곤 하였지요. 이 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암담하기만 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잠을 못 이루고 뜰을 서성이다 우물가로 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두레박에 물을 길러 올리는데 문득 새하얀 두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두부.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고는 두부 몇 조각 뿐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이 도통 넘어가질 않았지요. 그런데도 전혀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두부가 보통 음식이 아니구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여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이 깨끗하고 맑은 물로 두부를 만든다면 어떨까? 그때부터 허엽은 어수선할 때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을 떠다가 밤새 콩을 불렸지요. 불린 콩은 맷돌로 곱게 갈아 무명으로 만든 자루에 담아 꼭 짜서 콩물만 빼내었습니다. 빼낸 콩물엔 가마솥에 붓고 서서히 저으면서 끓였지요. 이때는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콩물에 간수를 넣어 응고를 시켜야 하였지요. 하지만 강릉에는 천일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동해 바닷물을 길어다 썼지요. 그렇게 해서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엉겨 순두부가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틀에 붓고 반듯한 나무판으로 굳혔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뽀얀 두부가 만들어졌지요. 허엽이 만든 두부는 맛이 무척 담백하고 고소하였지요. 허엽은 그 두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에 감탄하고 말았지요. 간이 삼삼하여 먹기도 좋군요. 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소문은 강릉 시내를 거쳐 멀리 퍼졌습니다. 강릉 관청에 가면 맛있는 두부가 있대요. 부사가 직접 만든 두부래요. 그 뒤로 강릉 사람들은 허엽이 만든 두부를 초당 두부라 불렀지요. 허엽의 또 다른 이름인 호가 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엽의 부사 생활은 그리 길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이 다른 대신들이 허엽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였지요. 전하, 허엽은 지난 일을 들추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옵니다. 허엽을 파면해야 하옵니다. 결국 허엽은 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두부 만들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만큼은 혼란스럽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기 때문이었지요. 허엽은 이 세상에 자신이 할 일은 오직 두부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듯 두부를 만들고 또 만들었지요. 허엽이 만들었던 초당 두부의 비법은 약 350여 년 동안 아름아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전부터 강릉의 몇몇 집에서 맛 좋은 우물물과 동해 바닷물을 길어다 쓰는 초당의 방식 그대로 두부를 만들었지요. 초당 두부는 야들야들 맛있어요. 초당 두부는 향이 좋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서 어여비 처음으로 두부를 만들었던 초당 마을에 초당 두부를 만들어 파는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지요. 그곳에서 두부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여 다시 찾았고 초당 마을은 두부 마을로 널리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초당 두부는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두쇠 곱사 이야기. 옛날에 정만서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리게 되었지요. 정만서가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자리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정곱사에 대한 소문 들었나? 들었지. 3년 동안 부려먹은 머슴을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았다면서? 그런 몹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게 말이야. 밥이나 제대로 주면서 부려먹었으면 말도 안 하지. 겨우 하루 한 끼 주었다네. 어디 그뿐인가? 굴비 맛을 보여준다면서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을 먹게 했다지 않는가? 그때 옆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만서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정곱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독한 구두쇠입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인심을 잃었나 보군요. 그럼요. 정곱사의 아버지 때부터 어찌나 지독하게 굴었는지 우리 마을에서 그 집안이라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요. 정곱사의 아버지는 돈이 아까워 부들부들 떨다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만서에게 정곱사의 아버지에 대한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곱사는 어느 해 여름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개천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장마로 인해 개천의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정곱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개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버지! 정곱사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는 급류에 휩싸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곱사는 헤엄칠 줄 몰랐지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정곱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호통을 쳤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남에게 퍼주겠다고? 그건 안 된다. 나를 구해주면 분양만 준다고 하거라. 예, 아버지.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그럼 분양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정곱사의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 참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군요. 정만서는 정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런 구두쇠는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정만서가 일러준 대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아주 용한 의원이 주막에 와 있다고 말이지요. 정곱사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렇게 용한 의원이라면 등뼈가 휘어서 큰 혹처럼 튀어나온 내 등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정곱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의원님, 굽은 등을 고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정곱사는 의원으로 변장한 정만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만서는 사랑방에 마주 앉자 정곱사에게 말하였지요. 굽은 등을 고치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오. 당신은 몸이 좀 약해 보이니 우선 몸보신부터 하는 게 좋겠소. 그러니 당분간 다른 음식은 먹지 말고 고기만 먹도록 하시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정곱사는 정만서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고기를 날마다 먹으라고? 이러다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뽑히는 게 아니야. 정곱사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까웠지만 정만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굽은 등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정곱사는 집에서 기르고 있던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잡아서 날마다 고기를 먹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곱사의 집에는 소와 돼지, 닭 중 어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자 정만서는 정곱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 이제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용한 약도 지어주시고 침도 놓아주시지요. 정곱사의 말에 정만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약과 침은 필요 없소. 떡판과 떡매만 준비하면 될 거요. 예? 떡판과 떡매요? 정곱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니 어서 가지고 오시오. 아, 예. 정곱사는 하인을 시켜 떡판과 떡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만서가 떡판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이 위에 엎드리시오. 떡판 위에 말입니까? 어쩌시려고요? 굽은 등을 펴주려는 것이지요. 아, 예. 등을 펴준다는 말에 정곱사는 떡판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만서가 떡매를 치켜 들더니 정곱사의 등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이쿠! 정곱사는 비명을 질러대었지요. 아니, 제가 떡인 줄 아십니까? 떡을 치듯 떡매로 3개 쳐야 굽은 등이 펴지는 겁니다. 정만서는 이렇게 말하며 또다시 떡매를 휘둘렀습니다. 정곱사는 너무 아파 계속 비명을 질러대었지요. 굽은 등이 제대로 펴지려면 떡매로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어질게 살아야 하느님이 굽은 등을 고쳐주실 것이요. 정만서에게 매를 맞고 난 뒤 정곱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게 잘 보여 굽은 등을 고치고 싶었는지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정곱사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달걀 귀신 이야기. 옛날 경기도 탑살골 마을에 한 노인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인이 일찍 아내를 잃고
아들 하나를 키워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노인은 하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다녔습니다. 게다가 흰 옷을 즐겨 입어서 꼭 도사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도사라고 불리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책을 읽었지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는지 듣는 사람의 가슴이 뻥 뚫릴 정도였지요. 노인은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도사님이 어디로 갔을까? 산속 깊이 들어간 게 아닐까? 내 생각에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 그렇지 않아. 도사님은 한이 많으신 분이잖아. 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노인이 사라지고 난 뒤 탑삭골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마다 노인이 사라진 그 날이 되면 막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탑삭골에 짙은 안개가 끼었지요. 그래서 노인의 오두막이 있던 산 등성이 위쪽 숲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노인의 오두막을 혼자 찾아가 보았지요. 그 젊은이가 마을로 내려온 것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오두막에 얼굴이 없는 달걀 귀신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탑사골에는 달걀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둘 나타났지요. 도사 노인이 달걀 귀신이 되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날 한 총각이 탑사골 산 등성이를 따라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총각은 장터에서 늦게까지 장을 보았습니다. 장터를 나설 때에는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지요. 총각이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지요. 총각은 겁이 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언젠가 마을 노인들에게 들었던 달걀 귀신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올라 온 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총각은 무서워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 하였지요. 하지만 걸음은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총각이 산 등성이를 거의 벗어났을 때였지요. 맞은편 길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부부였지요. 총각은 그들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쭈뼛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총각은 무서웠지만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노인들을 향하여 뛰듯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요. 마주 걸어오던 두 사람이 옆 길로 빠져 탑사골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저 사람들이 겁도 없나? 총각은 다급한 마음에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큰일이 난답니다. 달걀 귀신이 나온다니까요. 총각의 목소리는 온 숲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노인들은 총각의 말을 들은 모양이었지요. 발길을 돌려
총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보죠. 탑사골 숲에 달걀 귀신이 나온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입니다. 총각은 걸어오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흐악! 총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노인들의 얼굴은 달걀 모양이었습니다. 눈, 코, 입, 귀가 없이 민둥민둥 하였지요. 총각은 지게도 벗어 던지고 죽을 힘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에 왔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오늘 빼앗긴 총각은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승길로 떠나버렸지요. 이렇게 달걀 귀신을 본 사람들은 거의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탑사골 마을 사람들은 날이 저문 뒤나 비 내리는 날에는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지동이 이야기. 옛날 일본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이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너무 슬펐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십시오. 어느새 부부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춤을 추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여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갓난 아기가 정말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작든 크든 소중하긴 마찬가지였지요.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15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엄지동이라 불렀지요. 엄지동이를 보면 아이들은 마구 놀려대었습니다. 야, 개미에게 밟혀 죽지 않게 조심해.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기 일쑤였지요. 그럴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큰 결심을 하였지요. 엄지동이를 큰 도시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얘야, 큰 도시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렴. 그래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부부는 보리칩으로 만든 칼집에 바늘 하나를 꽂아 허리에 끼워 주었지요. 그리고 작은 밥그릇에 태운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노를 주고는 눈물을 참으며 떠나보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엄지동이는 커다란 항구에 닿았지요. 우와,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까딱하면 발에 밟힐 것 같았습니다. 엄지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 나섰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으리으리한 어느 재상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엄지동이는 대문 틈으로 집 안을 빼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재상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엄지동이는 문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재상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주위를 두리번 살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사람의 소리였는데. 그때 엄지동이가 재빨리 화단의 돌 위로 올라가 소리쳤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재상은 그제서야 엄지동이를 발견하였지요. 엄지동이는 조그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재상은 엄지동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러자 엄지동이가 작은 어깨를 뒤로 젖히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재상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엽고 당돌한 그 모습은 재상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엄지동이는 재상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긴 하여도 영리하고 총명한 엄지동이는 금세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재상의 딸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지동이는 재주를 부려 아가씨의 마음을 풀어주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서 내기를 했는데 엄지동이가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지. 아가씨는 엄지동이를 한참이나 놀리다 잠이 들었지요. 약이 바짝 오른 엄지동이는 아가씨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지동이는 재상이 선물로 준 과자를 몽땅 먹어치운 다음 자고 있는 아가씨 얼굴에다 과자 가루를 잔뜩 묻혀 놓았지요. 그러고는 재상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가씨가 나리께서 주신 과자를 다 빼앗아 먹었어요. 딸의 입가에 묻은 과자 가루를 보고는 재상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상은 이번 기회에 철없는 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딸을 멀리 있는 섬에 잠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지동이가 아가씨를 모시고 가겠다고 나섰지요. 아가씨도 엄지동이와 함께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엄지동이를 주머니에 놓고는 함께 길을 떠났지요. 둘은 바닷가로 나가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폭풍을 만나버리는 것이지요. 거센 비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두 사람은 위험한 고비를 함께 이겨내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떠다니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이젠 우린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도깨비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아가씨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아가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히 우리 아가씨를? 엄지동이가 보릿집으로 만든 칼집에서 바늘을 빼들고 소리쳤지요. 엄지동이를 본 도깨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야, 내 콧구멍보다 작은 녀석이? 도깨비가 엄지동이를 번쩍 들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뱃속으로 들어간 엄지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바늘을 꺼내어 닥치는 대로 콕콕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죽겠네. 도깨비는 기침을 해대며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 틈에 엄지동이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지동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도깨비가 또 날름 삼켜버렸지요. 다행히 보리칼집이 목에 걸려 엄지동이는 재빨리 목구멍을 타고 콧구멍으로 갔다가 다시 귓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며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대었습니다. 결국 도깨비들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도깨비 살려. 그 소리에 놀라 아가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던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고 간 것이 아니겠어요? 눈치 빠른 엄지둥이는 얼른 방망이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지요. 커져라 엄지둥이야. 커져라. 커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지둥이의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 매일 툭닥거리며 싸우던 엄지둥이가 멋진 청년으로 변하자 아가씨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엄지동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망이를 들고 뚝딱뚝딱 두드렸습니다.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금은 보화가 좌르르 쏟아졌지요.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금은 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가씨는 재상에게 엄지동이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라대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하여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모셔와 내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잡은 겁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겁이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조그만 일도 겁을 먹고 벌벌 떨었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겁보라고 불렀습니다. 겁보는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겁을 먹어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겁보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지요. 발길 닿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자지? 겁보는 헛간이라도 빌려보려고 어느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모두 걱정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겁보가 물었지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요. 요즘 천년 묵은 백호가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때 겁보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 호랑이를 제가 잡아드릴까요? 제가 활을 잘 쏜답니다. 저에게 술과 고기와 떡을 주신다면 사흘 안에 그 호랑이를 잡아 바치겠습니다. 만약 백호만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총각에게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겁보는 술과 고기와 떡을 배불리 얻어먹고 좋은 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일어나 활과 화살을 들고 뒷산으로 갔지요. 백호는 뒷산 바위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겁보는 굴 가까이 갔다가 굴 앞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았지요.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밤이 오길 기다려야겠다. 밤이 돼야 굴에서 나오겠지. 겁보는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더니 밤이 되었지요. 그때 굴 속에서 백호가 나왔습니다. 겁보는 백호를 보자 겁이 덜컥 났지요. 화살 하나를 활에 겨누었지만
손이 떨려 쏠 수가 없었습니다. 백호는 굴 앞을 서성이다가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겉보를 보았지요. 그러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겉보는 그만 기절해 버렸지요. 백호는 겉보를 공격하려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겉보가 앉아있는 소나무 꼭대기까지는 닿지 않았지요. 하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겉보를 잡아먹으려고 밤새도록 뛰어올랐지요. 그러는 사이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백호는 겉보를 흘겨보더니 도로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겉보가 깨어난 것은 아침이 되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꼭대기에 있는 겉보를 끌어내렸던 것이지요. 겉보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둘러대었지요. 오늘은 첫날이어서 어떻게 생긴 호랑이인지 구경만 하고 잤습니다. 사람들은 겉보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밤에는 꼭 잡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또다시 겉보에게 술과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이며 이렇게 부탁하였지요.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백호가 굴에서 나왔지요. 겉보는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 백호를 향하여 활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쏠 수가 없었지요. 백호도 또다시 겉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처럼 또 소나무 꼭대기를 향해 펄쩍펄쩍 뛰어올랐지요. 그렇지만 겉보를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겉보를 깨운 사람들은 또다시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오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겉보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젠 더 미룰 수가 없구나. 또 허탕을 치면 사기꾼이라고 몰매를 맞아 죽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백호에게 덤벼들기나 해봐야지. 겉보는 이렇게 마음먹고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만 구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주자 절반을 풀을 쏘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풀을 담은 그릇과 나머지 밀가루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겉보는 백호 굴 앞에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런 다음 온 몸에 풀을 바르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이 보아도 괴물 같았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겉보는 백호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백호가 잠에서 깨어났지요. 속이 출출하여 막 사냥을 떠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괴물이 굴 속으로 들어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것은 만년 묵은 백호인가 보다. 나를 잡아먹으러 왔구나. 백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쏜살같이 굴 밖으로 튀어나갔지요. 그리고 산속으로 깊이 달아났습니다. 백호는 너무 달려 기운이 빠졌지요. 숨이 턱에 닿아 쓰러져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길바닥에서는 죽을 수가 없지. 내 굴로 들어가야겠다. 호랑이는 원래 묘한 버릇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제 굴로 돌아가 죽었지요. 백호는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굴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그때 마침 겉보가 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겉보는 굴 앞에 쓰러져 있는 백호를 보았지요. 순간 너무 놀라 겉보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 봤지요. 그들은 굴 앞에 쓰러져 있는 백호와 겉보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백호는 죽어 있고 겉보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보를 깨웠지요. 약속대로 백호를 잡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자 겉보는 어깨를 으쓱 거렸습니다. 활로 백호를 잡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면 가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여 백호를 잡았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잡으면 크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겉보에게 살 집을 지어주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었지요. 겉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색시와 결혼하여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